서울 도심 한복판 가장 명망 높은 사립학교에 다니는 재벌가 도련님이 수학시험에서 모조리 낙제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당하고 담임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권력 있는 아버지는 돈으로만 아이를 억지로 공부시키려 하니 모두가 공이안이라는 아이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죠. 함양 산골 출신의 스펙도 없고 대단한 교육법도 모르는 가사 도우미가 그 저택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녀가 강남 최고의 과외 선생님 5명도 두 손 든 일을 해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도 예상치 못한 사람이 조용한 영웅이 되었을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곧 들려드릴 이야기를 믿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한남동의 로얄폴의 저택은 주말이면 여느 때처럼 고요합니다. 방탄유리로 덮인 5층짜리 저택 안, 윤이 나는 호두나무 가구 사이로 천장 스피커에서는 잔잔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오지만 2층 공부방의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런 숫자 계산도 틀리면 어떡하냐. 공태섭의 목소리는 마치 바위에 망치를 내리치는 듯 굵고 단호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40대 남성은 아들의 수학 시험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온통 붉은 동그라미와 사선들 뿐입니다. 100점 만점의 이한이가 받은 점수는 고작 20점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이한이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고개를 숙였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죄송하다니. 그 소리만 벌써 몇 번째야. 태섭은 시험지를 유리 테이블 위로 내던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한 달 학비가 500만 원이나 하는 세종 사립초등학교에 보내놨더니 더하기 빼기도 틀려? 내 나이 때 아빠는 할머니 부양하려고 돈 벌러 다녔어. 이한이는 대답 없이 의자 모서리만 꽉 잡았습니다. 고작 8살인 아이는 비쩍 마르고 앞머리가 항상 이마를 덮고 있었습니다. 이한이는 부동산 재벌의 아들다운 세련됨이나 귀티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두가 하늘을 나는 메인 세상에서 홀로 메마른 땅 위로 던져진 작은 물고기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새 과외 선생 왔군. 태섭은 손목의 스위스 시계를 흘끗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얼마나 버티나 보자. 벌써 올해 들어 6번째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누가 오든 태섭은 마치 대기업 임원을 뽑듯 까다롭게 면접을 받습니다. 일주일 안에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해고했죠. 그는 아이의 성격이나 심리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아이란 투자 프로젝트와 같아서 결과가 없으면 즉시 다른 방안으로 교체해야 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이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방에 홀로 앉아 스케치북을 펼치고 중간이 끊어진 다리를 그렸습니다. 그 다리는 아무것도 연결하지 못한 채 절벽 사이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나무 조각들에 불과했습니다. 태섭과 이혼 후 캐나다에 사는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영상 통화를 했습니다. 10분 남짓한 대화는 언제나 똑같은 말로 끝났습니다. 엄마가 곧 데리러 갈게. 여기 와서 엄마랑 좋은 학교 다니면서 더 문명화된 삶을 살자. 하지만 이한이는 문명화된 삶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항상 반대로 말했고 언제나 자신을 물건처럼 서로 차지하려 할 뿐 누구도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 새로 온 과외 선생님은 수업 3번 만에 도망치듯 그만뒀습니다. 이유는 이런 식의 학부모 압박 속에서는 가르칠 수 없는 것이었죠. 태섭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휴대폰을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그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녀석 하나 가르칠 사람이 없다는 거야. 문 뒤에 서 있던 이한이는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이는 크게 울지도 못하고 책상 밑에 웅크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백 개의 수학 공식이 벌집을 건드린 벌떼처럼 윙윙거렸습니다.
17 빼기 9는? 7 곱하기 6은? 왜 이걸 외워야 하지? 공부가 싫은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수록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숫자를 볼 때마다 내가 서울의 겨울바람처럼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임 집사가 시골에 있는 아들이 사고를 당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태섭은 즉시 인력업체에 연락해 성실하고 경험 많은 사람을 구했고, 함양 출신의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다음 날, 비쩍 마르고 남루한 차림의 여자가 빛바랜 천 가방 하나와 낡은 옷을 입고 저택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가방끈을 꽉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는 심혜원입니다. 집안일 하러 왔는데요. 회사 소개받고 왔습니다. 태섭은 자세히 볼 생각도 없이 시간 엄수하고 말대꾸하지 말고 특히 아이 교육에는 절대 간섭하지 말고 밥과 빨래, 청소만 깨끗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혜원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억센 경남 사투리였습니다. 이한이는 2층 복도에서 조용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날 밤, 물을 마시러 부엌에 내려간 이한이는 혜원이 죽 냄비를 끓이며 무언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과 고무줄로 작은 다리를 만들어 냄비 뚜껑을 받쳐놓아 죽이 넘치거나 바닥에 눌어붙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뭐 하세요? 이한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냄비에 다리를 놔주는 기다. 이 죽 냄비가 밑바닥이 잘 타거든. 혜원은 땀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리요? 진짜 다리 같은 거요? 그래, 한번 봐라. 젓가락은 기둥이고 고무줄은 다리 상판이다. 우리 고향 개울에 놓인 나무 다리랑 똑같이 생겼지. 이한이는 바닥에 앉아 혜원이 일하며 들려주는 고향 함양 이야기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소를 몰고 징검다리를 건너던 이야기, 홍수에 떠내려간 나무다리, 미끄러져 개울에 빠진 뒤 무서워서 학교에 못 갔던 이야기들을 말이죠. 아줌마는 학교 어디까지 다녔어요? 이한이가 물었습니다. 내는 국민학교만 나오고 말았다. 집이 너무 가난해서 일해야 했거든. 이한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배움에 대해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강요도, 고함도 없이 그저 추억과 쌀알, 젓가락, 그리고 다리만 있었습니다. 문득 공책에 그렸던 끊어진 다리가 떠올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조금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일 저한테도 이런 다리 만드는 거 알려주실 수 있어요? 혜원은 잠시 망설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려. 대신 아빠 없을 때만요. 우리 그냥 다리 만들고 노는 거지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이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젓가락 다리 때문이 아니라 점수를 묻지 않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 밖에는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지만 부엌 안에서는 무언가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쌀알과 미소, 그리고 희망으로 지은 작은 다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혜원이 호화로운 저택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청소와 빨래를 하며 식탁 모서리와 소파 틈새까지 꼼꼼히 닦았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일했고 불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태섭에게는 그것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한이에게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젓가락으로 냄비 다리를 놓던 그날 밤 이후 이한이는 부엌에 가고 싶어졌습니다. 물을 마신다거나 떡을 찾는다거나 때로는 그냥 지나가는 척하며 혜원이 무엇을 하는지 훔쳐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무를 다듬고 도마를 쓰고 국을 끓이느라 늘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한이가 고개를 내밀 때마다 그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웃어주었습니다. 캐나다로 떠나기 전 엄마가 지어주던 그 따뜻한 눈웃음처럼 인자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주 토요일 오후, 태섭은 골프장에서 손님 접대가 있어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한이는 일정대로 공부해야 했지만 지난번 사건 이후 남아있는 과외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남은 이한이는 수학 문제집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숫자들은 마치 검은 얼룩처럼 빙글빙글 돌며 아이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한이는 책을 덮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혜원은 늙은 호박을 손질하고 있었는데 바닥에는 커다란 도마 밑에 나무 막대기 4개를 교차시켜 삼각형 모양으로 받쳐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이한이는 쪼그리고 앉아 유심히 쳐다보았습니다.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이렇게 교차해서 식탁 다리를 만들면 더 튼튼할까 싶어서 해보는 중이다. 이 의자가 영 삐거덕거려서 혜원이 대답했습니다. 이한이는 막대기를 집어 혜원이 한 것처럼 돌려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몇 분간 말없이 나물 다듬는 소리와 주방 도구가 부딪히는 발그락 소리만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릴 때 수학 잘했어요. 이한이는 시선을 바닥에 둔 채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릴 때 학교는 많이 못 다녔지만 산수는 참 좋아했지. 동생들한테 떡 나눠주는 놀이도 하고 쌀 무게도 달아보고 손으로 집 길이도 재고 그랬어. 엄마가 장에 가서 쓰라고 몇천 원 주면 생선 몇 마리 사고 나물 얼마나 사야 돈이 남을지 계산이 나왔거든. 그땐 계산기도 없었는데 머리로 셈은 기가 막히게 했지. 전 책에 있는 문제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문제만 보면 머릿속이 하얗게 돼요. 책에 있는 문제는 선생님들의 수학이고 너한테 필요한 건 너만의 수학이야. 수학을 하려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푸는 법만 달달 외우면 안 돼. 이한이는 고개를 들어 혜원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낯선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명령뿐이었죠. 맞아야 하고, 빨라야 하고, 점수가 높아야 한다는 명령들. 그럼 아줌마가 하는 수학, 저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이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혜원은 망설였습니다. 아이를 가르치지 말라던 태섭의 당부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곧 이한이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학업을 포기했던 남동생의 눈에서 보았던 그 절망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려, 하지만 공부하는 거 아니고 그냥 노는 거다. 알겠지? 혜원은 윙크하며 속삭였습니다. 이한이는 보물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첫 수업은 귤 바구니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혜원은 바구니를 식탁에 놓고 물었습니다. 바구니에 귤이 8개가 있어. 내가 2개 먹고 내가 1개 먹었어. 그럼 몇 개 남았지? 5개요. 이한이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만약 손님 3명이 더 와서 하나씩 달라고 하면 모자라지 않을까? 이한이는 잠시 계산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맞아, 똑똑하네. 그럼 내가 하나도 안 먹고 다 양보하면 그걸 뭐라고 부를까? 그건 나눔을 아는 사람, 이한이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혜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려, 수학 정답보다 훨씬 멋진 답이다. 그날부터 태섭이 외출할 때마다 이한이는 부엌으로 내려가 혜원과 수학 놀이를 했습니다. 냉장고 길이를 발걸음으로 재기도 하고 쌀알을 홀짝으로 나누거나 고무줄로 세모, 네모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칠판도 없고 딱딱한 공식도 없었지만 놀이가 끝날 때마다 이한이는 무언가를 더 명확하고 빠르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서서히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밤, 서울에 큰 비가 내렸습니다. 방음 유리창 너머로 바람 소리가 윙윙거리고 하늘은 캄캄했습니다. 지역 송전 문제로 저택이 갑자기 정전되었습니다. 태섭은 회사 회의 중이었고 집에는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혜원은 대리석 식탁 위에 향초를 켰습니다. 이한이는 맞은편에 앉아은 포크를 만지작거리며 일렁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왜 학교 계속 안 다녔어요? 진짜 똑똑하신데. 그때는 집이 너무 가난해서 국민학교 마치자마자 엄마가 다치셨거든. 동생들 먹여 살리려고 일해야 했지. 나중에는 다시 공부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더라고. 내 팔자는 부엌일인가 보다 했지. 이한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촛불을 응시하던 아이는 고개를 돌려 혜원이 얼어붙을 만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 잘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 가르쳐주면 아줌마가 저를 통해서 다시 공부하는 셈이 될까요? 혜원은 아이를 바라보다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깊이가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그럴 수도 있겠어. 이하나, 빗소리는 여전했지만 작은 부엌 안 촛불 빛은 따뜻하고 신비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한이는 젓가락 하나를 쌀 접시에 꽂고 작은 막대 2개로 A자 모양을 만들어 바쳤습니다. 아줌마 주려고 다리 만들었어요. 아줌마 고향 다리랑 비슷하죠? 이건 튼튼해서 쌀이 안 무너져요. 혜원은 그 어설픈 모형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한이 보지 못하게 얼른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래, 덕분에 잘 건너가겠네. 고맙. 이한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진정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젓가락이나 쌀이 아닌 믿음으로 말이죠.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두 낯선 사람이 가장 소박한 것들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며 놓음 보이지 않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소리 없이 매일 조금씩 튼튼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공부방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한이는 책상 앞에 홀로 앉아 3학년 수학책을 펼쳤지만 눈은 종이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제 혜원이 해준 말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수학을 하려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푸는 법만 외우면 안 돼. 그 말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이 되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태섭은 이사회 참석차 일찍 나갔습니다. 그는 나가면서 혜원에게 점심 제때 차리고 이한이에게 군것질거리 주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혜원은 작게 대답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이한이는 부엌 구석에 앉아 아빠가 나가기만을 기다리다 쪼르르 달려왔습니다. 아줌마, 우리 오늘 새로운 거 배워요. 혜원은 시계를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공부는 무슨, 그냥 그릇 가지고 노는 거지. 이한이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은 알록달록한 밥그릇 8개가 든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온돌 바닥에 편하게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이한이도 옥색 그릇을 들고 마주 앉았습니다. 수학은 칠판이랑 연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한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책 속 수학이고 오늘은 부엌 수학이다. 자, 이게 문제야. 그녀는 바구니를 가리켰습니다. 그릇이 8개 있어. 식구 한 사람이 2개씩 쓴다면 최대 몇 명한테 밥을 줄 수 있을까? 이한이는 재빨리 셈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2개. 8 나누기 2는 4. 4명이에요. 맞았어. 그런데 만약 국그릇 하나만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럼 1명 더 줄 수 있어요. 만약 2사람이 하나씩만 필요하면 그릇을 1개. 아니 2개 아끼니까 총 5명이 먹을 수 있어요. 아이는 잠시 멈추더니 말했습니다. 이 수학이 책보다 훨씬 재밌어요.
혜원은 대답 대신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쌀알 몇 개를 냄비 뚜껑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문제. 쌀알이 12개 있는데 밥 한 끼 짓는데 3알이 필요하다고 치자. 그럼 몇 끼를 해 먹을 수 있을까? 12 나누기 3은 4니까 4끼요. 잘했어. 혜원이 손을 들어 이한이와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작은 부엌은 마치 알록달록한 유치원 교실처럼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수학놀이는 작은 비밀이 되었습니다. 태섭이 나갈 때마다 이한이는 부엌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혜원은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교재로 썼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쌀, 성냥갑, 과일, 심지어 발 닦는 매트까지도요. 한 번은 이한이가 부러진 연필을 들고 와서 물었습니다. 아줌마, 이 연필 부러졌는데 써도 돼요? 혜원은 연필을 받아 고무줄로 묶으며 말했습니다. 부러져도 심이 남아있으면 쓸 수 있지. 꼭 너 같네. 점수는 좀 낮아도 머리가 부러진 건 아니잖아.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이한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전 글씨 잘 쓰는 부러진 연필이네요. 이름 없는 수업들은 이한이가 숫자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는 정해진 틀이나 공식 대신 이미지로 계산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눗셈을 배울 때는 추석날 송편을 이웃 친구들에게 나눠주는 상상을 했고, 큰 숫자를 더할 때는 혜원 아줌마와 남대문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치르고 거스름돈을 받는 상상을 했습니다. 한 번은 혜원이 길이가 다른 끈 3개를 주었습니다. 이 3개를 이어서 끊어지지 않게 가장 긴 줄을 만들어봐라. 이한이는 끈을 잇고 뼘으로 재보았습니다. 4뼘 반 정도 되는 긴 줄이 됐어요. 잘했어. 그럼 여기에 이 3개보다 더 긴 줄을 하나 더 주면 어떻게 될까? 이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이으면 줄은 길어지겠지만 만약 4뼘 반짜리 줄만 필요하다면 굳이 더 이을 필요 없어서 남아요. 혜원은 중요한 바둑 대국에서 이긴 사람처럼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리가 부족하다는 소리를 듣던 아이가 이제 분석하고 비교하고 반론할 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주 토요일, 태섭은 또 중요한 손님 접대가 잡혔습니다. 집을 나서기 전, 그는 이한이를 불러 새로 출력한 문제지를 건넸습니다. 저녁 6시 전까지 다 풀어놔. 3문제 이상 틀리면 일요일에 롯데월드 갈 생각 마라. 이한이는 종이를 받아들고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늘 틀리던 유형의 문제들이었습니다. X값 구하기, 괄호가 3개나 있는 계산, 서술형 문제. 하지만 예전처럼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혜원 아줌마와의 수업을 떠올리며 호흡을 가다듬고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계가 6시 10분 전을 가리킬 때 이한이는 문제지를 들고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혜원은 채소를 씻다 말고 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다 했어? 다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맞춰볼까? 이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하나씩 답을 맞춰보았습니다. 1번 정답, 2번 정답. 3번은 단위가 조금 틀렸습니다. 이한이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혜원은 바로 답을 알려주는 대신 질문을 던져 아이가 스스로 고치도록 힌트를 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결과는 10문제 중 9문제 정답. 이한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빠가 시켜서도 아니고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닌 스스로 깨닫는 즐거움 때문에 공부를 잘할 수 있다고 느낀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섭이 귀가했습니다. 시험지를 본 태섭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 이한이가 조그맣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외우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봤어요. 태섭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아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누가 가르쳐 줬니? 이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섭은 구석에 설치된 CCTV를 쳐다보았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도우미를 의심해서 달아놓은 것이었죠.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굳이 화면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생 처음으로 주눅들지 않고 자신 있게 고개를 들고 말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태섭은 시험지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엔 제법이구나. 이한이는 웃지 않고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혜원 아줌마와의 수업 이야기도, 실로 만든 줄자나 귤 나누기, 그릇 세기 이야기도 감히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믿음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부엌 아래층에서 혜원은 행주를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위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 더 내디뎠다는 사실을요. 어둠 속을 걷는 긴 여정에서 때로는 그 작은 한 걸음이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 서울의 쌀쌀한 가을이 찾아와 저택 마당에 은행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집 안 식탁에서 태섭은 새 프로젝트 투자 계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이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아이는 일찍 일어나긴 했지만 예전처럼 거실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진심으로 웃어주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내려가곤 했습니다. 저 여성 밑에서 왜 이렇게 안 올라와? 태섭은 미간을 찌푸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1층 CCTV는 잦은 고장과 바쁜 일정 탓에, 그리고 조용한 중년의 가정부가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 생각해 지난주부터 꺼둔 상태였습니다. 태섭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운전기사가 이한이를 학교에 데려다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하지만 무거운 눈빛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고 따스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는 문에 귀를 댔습니다. 달걀 12개를 세 사람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이 몇 개를 가질까? 혜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4개요. 이한이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다 먹고 다른 사람 것까지 더 먹으면 남은 사람은 몇 개를 가질까? 8개밖에. 아니지. 다른 사람은 몫을 뺏기죠. 그 사람 욕심쟁이네요. 이한이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태섭이 벌컥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혜원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섰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달걀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한이는 얼어붙었고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는 부엌에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태섭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련님이랑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혜원은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야기? 달걀 타령이 이야기야? 아니면 가르치는 거야? 이한이가 앞으로 나서며 아줌마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줌마한테 수학 좀 이해시켜달라고 조른 거예요. 언제부터 당신한테 내 아들 가르칠 권한을 줬지? 태섭은 혜원에게 도끼 어린 눈을 번뜩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는 가르칠라 킨 게 아이고에, 도련님이 물어봐서 그냥 알기 쉽게 설명만. 혜원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웅얼거렸습니다. 당신은 가사 도우미야, 선생이 아니고. 그새 본분을 잊었나? 부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한이는 혜원과 아빠를 번갈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빠가 이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빠, 저 진짜 아줌마한테 배웠어요. 지난주 시험도 거의 다 맞았고요. 아줌마는 책도 안 쓰고 생각하는 법만 알려줬어요. 전 그게 더 좋아요.
이해가 더 잘 돼요. 태섭이 획 돌아섰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줄 알아? 자격증도 없고 근본도 없는 사람한테 배우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냐? 하지만 이해가 되는 거요. 이한이는 흐느끼듯 속삭였습니다. 혜원은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달걀판을 꽉 쥔 손등 위로 소매 끝에서 물방울 하나가 바닥으로 톡 떨어졌습니다. 손 씻은 물인지 눈물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짐 싸서 나가. 오늘 오후에 업체에서 다른 사람 보낼 거야. 태섭은 단호하게 말하고는 찬바람이 부는 부엌에 두 사람을 남겨둔 채 등을 돌렸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큰 비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이한이는 온종일 말 한마디 없이 밥도 몇 술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슬프던 눈망울이 더욱 깊은 우울에 잠겼습니다. 잠자리에 들 시간, 아이는 부엌으로 살금살금 내려갔습니다. 혜원은 낡은 천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챙겨 넣고 있었습니다. 처음 올 때 가져왔던 짐들이 다시 가방 한 구석에 초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한이는 문가에 서서 잠옷자락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아줌마, 진짜 가요? 그려, 내일 새벽에 갈 거다. 여긴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지만 저 아직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다 못 배웠는데요. 혜원은 멈칫하더니 아이의 어깨를 감싸 쥐고 가만히 끌어당겼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정말 똑똑한 아이니까. 나는 시작만 도와준 거고 앞으로 나아가는 건 내 몫이야. 기억해라. 세상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어. 푸는 방법이 늘 똑같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아는 거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배우기 싫어요. 이한이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잘 맞는 선생님 만날 거야. 나는 그냥 긴 길을 가는 중에 잠시 밟고 지나가는 작은 나무 다리일 뿐이야. 빗방울이 처마 끝에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점차 굵어졌습니다. 혜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속에서 얇고 낡은 가죽 표지의 수첩을 하나 꺼냈습니다. 이거 너 줄게. 예전에 고향 동생들 가르칠 때 썼던 건데 암산놀이나 물건 재기 같은 거 적어놨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한이는 수첩을 받아들고 소중한 보물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섭은 골프를 치러 일찍 일어났습니다. 현관을 나서다 로얄폴의 정문을 빠져나가는 혜원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작은 가방을 끈 채 멀어졌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한이는 늦게 일어났습니다. 혜원이 떠난 것을 알고 집 안을 뛰어다니며 찾았지만 부엌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세탁실은 잠겨 있었습니다. 빗자루 소리도 싱크대 물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벽 구석에 조용히 주저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학을 배우려면 가장 잘 아는 것부터 시작해라. 우리 주변의 산말이다. 그 아래에는 일상적인 문제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가 24시간이라면 가장 친한 친구를 위해 몇 시간을 써야 할까? 미소 하나를 나누면 다른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나누어 줄까? 두 마음을 잇는 다리를 지으려면 튼튼한 기둥이 몇 개나 필요할까? 교과서에는 없지만 이한이가 평생 기억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섭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이한이 방 앞을 지나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활짝 펼쳐놓고 연필로 줄을 그어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태섭은 들어가서 뭐라고 하려다 멈췄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수학 문제집이 놓여 있었고 나눗셈 풀이 과정이 또박또박 깔끔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태섭은 아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목구멍이 꽉 막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문제를 맞춰서가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이한이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CCTV도 담지 못한 순간이었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태섭은 점수나 교육법, 어른의 자존심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친 손을 가진 이름 없는 가난한 여자가 아들에게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요령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배우는 것. 그리고 돈으로만 성공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던 태섭 자신이야말로 이 이야기에서 가장 늦게 배움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길게 늘어선 고급 주택가 안쪽, 세종 사립초등학교. 초겨울 아침 학교 운동장은 여느 때보다 고요했습니다. 로비 전광판에는 35학년 수학 기말고사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이한이는 교실에 앉아 몽당연필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는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수학이라고 굵게 인쇄된 시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온 햇빛이 책상 모서리를 비추었고 연습장 구석에 연필로 흐릿하게 그린 작은 벽돌 다리 그림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어쩌면 평범한 낙서일지 모르지만 이한이에게는 징조와 같았습니다. 다리. 이한이는 밥그릇과 쌀알, 낡은 끈 조각들을 가지고 놀던 부엌의 오후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리란다. 빨리 달릴 필요 없어.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면 돼. 혜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감독 선생님이 시험지를 다 돌리고 시계가 8시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숙였고 연필 사각거리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제를 훑어보았습니다. 예전 같은 두려움 대신 보기 드문 집중력이 생겼습니다. 1번 문제. 과일 가게에서 오렌지 45개를 바구니 5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습니다. 한 바구니에는 몇 개가 들어갈까요? 이한이는 망설임 없이 썼습니다. 45 나누기 5는 9. 2번 문제. 학생 30명이 6명씩 모둠을 만들어 발표를 합니다. 몇 모둠이 만들어질까요? 이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혜원 아줌마가 달걀을 욕심쟁이 3명에게 나눠주던 문제와 똑같았습니다. 3번부터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유나에게 사탕 24개가 있습니다. 친구에게 사탕의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유나에게 남은 사탕은 몇 개입니까? 이한이는 잠시 멈추더니 연습장에 작은 사각형 3개를 그렸습니다. 24를 8로 나누고 한 부분을 지웠습니다. 남은 건 2부분. 정답은 16. 한 문제, 한 줄씩 익숙한 노래를 부르듯 답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 심화 문제에 도달했을 때 이한이는 멈칫했습니다. 민원의 가족이 12m 길이의 개울에 작은 다리를 놓으려고 합니다. 매일 1.5m씩 다리를 놓는다면 며칠 뒤에 완성될까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2 나누기 1.5. 소수점 나눗셈이었습니다. 처음 배울 때 가장 헷갈려 했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혜원 아줌마가 1m짜리 줄자를 반으로 접고 다시 3번 접어서 보여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한이는 머릿속으로 셈을 했습니다. 1.5 곱하기 2는 3. 1.5 곱하기 4는 6. 1.5 곱하기 8은 12. 정답은 8일. 이한이는 답을 적었습니다. 8일 뒤에 다리가 완성됩니다. 이한이는 시험지를 다시 훑어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시험을 해치우지 않고 즐긴 것 같은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진짜로 숫자들과 대화를 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섭은 평소보다 늦게 이한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교문으로 들어서자 담임 선생님이 다른 학부모와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태섭을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 회장님. 오늘 이한이가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아직 채점이 다 끝나진 않았지만 대충 봐도 점수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까? 태섭은 놀랐습니다. 네. 특히 풀이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논리정연하고 문제 옆에 작은 그림으로 예시까지 그려놨더라고요. 사탕 나누기 문제 옆에 아이 3명을 그려서 하나씩 나눠주는 그림 같은 거요. 정말 이해하기 쉬웠어요. 태섭은 옅은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묘했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그 비싼 과외 선생님들이 해내지 못한 일을 떠나버린 가사 도우미가 부엌에서 해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이한이는 시험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밥을 먹은 뒤 일찍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잠들기 전 낡은 수첩을 펼쳐 혜원이 적어준 글꼴을 다시 읽었습니다. 너는 쌀알로 만든 다리를 가지고 있어. 쌀알 하나는 포기하지 않은 하루란다. 쌀알을 다 채우면 그 다리는 내가 자랑스러워할 곳으로 너를 데려다 줄 거야. 이한이는 연필을 들어 스스로 그린 가로줄에 쌀알 하나를 더 그렸습니다. 벌써 23개를 그렸고 오늘이 24번째였습니다. 3일 뒤 학교 로비에 성적이 붙고 학부모 이메일로 통지표가 발송되었습니다. 태섭은 회의 중에 알림을 확인했습니다. 시선이 멈췄습니다. 수학 95점.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70점을 넘긴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담임 선생님은 이한이를 가장 창의적인 풀이상 후보로 추천한다는 코멘트까지 남겼습니다. 그날 오후, 태섭은 교보문고에 들러 4학년 심화 수학 문제집을 샀습니다. 억지로 시키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무엇이 이한이를 숫자에 흥미를 느끼게 했는지 이해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한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 95점 받았다며. 잘했다. 이한이가 고개를 들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혜원 아줌마 방식으로 풀었어요. 아줌마가 알려준 예시들을 떠올렸거든요. 태섭은 반대하지도 그렇다고 빈말 섞인 칭찬을 하지도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예시들, 새 공책에 전부 다시 써봐라. 아빠도 한번 보고 싶구나. 이한이는 놀란 눈치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부자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투자 서류도, 휴대폰도 없이 하얀 공책 한 권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한이는 혜원에게 배운 작은 요령들과 수업 내용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태섭은 그 글들을 한 줄 한 줄 읽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들의 어깨에 올린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강압적이었던 아버지와 두려움에 떨던 아이가 처음으로 나란히 앉아 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혜원은 또 다른 작은 가게에 앉아 있거나 누군가의 집을 청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 묻는다며 그녀는 아마 미소를 지으며 말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박한 쌀알로 한 아이가 첫 번째 다리를 짓도록 도와주었노라고 말이죠. 일요일 아침,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거실에 내려앉았습니다. 저택은 여느 주말처럼 고요했고 태섭이 경제신문을 넘기는 소리와 이한이의 숟가락 발그락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한이는 평소처럼 급하게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죽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뜨며 접시 바로 옆에 놓인 낡은 수첩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습니다. 태섭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이한이가 수학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이는 그 때문에 들뜨거나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일 저녁 책상에 앉아 혜원 씨가 가르쳐준 내용을 공책에 또박또박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버랜드 갈까?
태섭 씨가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공책에 정리하던 것만 마저 끝내고 싶어요. 거의 다 썼거든요. 다 쓰면 표지도 붙여서 책으로 만들 거예요. 태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볼수록 자신이 이 상류층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여자의 역할을 부정하기가 점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태섭 씨가 나가 문을 여니 대문 밖에는 마른 체형이지만 얼굴만은 환한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향으로 아이를 돌보러 내려가기 전까지 오랫동안 이 집에서 일했던 전직 가사 도우미 임 여사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아, 임 여사님. 곧 설날인데 서울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네, 사촌 동생 좀 보러 왔습니다. 한남동 저 윗동네에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다가 쫓겨났다길래 짠하기도 해서 제가 데리고 살려고요. 참 재주도 많고 착한 애인데 팔자가 기구해서 태섭 씨는 조금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 사촌 동생 이름이 뭡니까? 혜원입니다. 심혜원. 함양 사람이에요. 이 근처 어디선가 일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있는 집이었대요. 수학도 아주 잘 가르쳤다던데 갑자기 해고됐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순간 태섭 씨의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주소 좀 알려주세요. 임 여사님은 한강 건너편 저소득층이 모여 사는 낡은 주택가의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태섭 씨의 마음속에 일렁이던 죄책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태섭 씨는 이한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홀로 차를 몰고 마포대교를 건너 구시가지로 향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다닥다닥 붙어있는 낡은 반지하 집들. 그는 주소를 따라 습기 찬 어느 반지하 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혜원 씨는 문 밖에서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태섭 씨를 본 그녀는 그만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우연히 임 여사님을 만났소.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는 앞치마에 물 묻은 손을 닦으며 그를 안으로 안내했지만 좁은 방에는 그 흔한 소파 하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돗자리를 펴고 앉기를 권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너무 과민 반응했어요. 태섭 씨의 눈빛에는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제 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저 도련님이 공부에 열의를 보이길래 기특해서 조금 도와준 것뿐이에요. 이한이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가 당신 이야기를 하더군요. 수학놀이며 쌀로 만든 다리 이야기며. 아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 못했습니다. 혜원 씨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대단한 걸 가르친 건 아니에요. 저는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기회가 있는 사람은 꼭 알았으면 했어요. 공부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점수를 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 하는 거라는 거요. 태섭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의 껍질이자 계급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다시 채용한다면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이한이의 학습 멘토로서 와줄 수 있겠습니까? 혜원 씨는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당황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전 학위도 없고 교사 자격증도 없는 거려. 학위는 필요 없습니다. 진심으로 아이를 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한이에겐 당신이 필요해요. 혜원 씨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원 씨가 로열폴의 저택으로 돌아온 날, 이한이는 학교에 가고 없었습니다. 익숙한 부엌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그녀는 천 가방을 구석에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며 살며시 웃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가족처럼 말이죠. 오후에 이한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다 멈칫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손이 떨려왔습니다. 선생님. 혜원 선생님. 돌아오셨네요. 이한이는 그녀에게 달려가 와락 안기며 길 잃은 아이가 집을 찾은 것처럼 엉엉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섭 씨는 이한이 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한이는 혜원 씨와 함께 새학기 예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던 태섭 씨의 눈에 들어온 것은 열정적으로 필기하는 아이와 인내심을 가지고 나눗셈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돈과 권력으로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진정한 가족의 그림과 같았습니다. 혜원 씨, 태섭 씨가 불렀습니다. 내일부터 시간 괜찮다면 이한이의 생활 습관 교육도 전담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재나 이동수단, 필요하면 학원까지 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혜원 씨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전 그저 도우미일 뿐인데요. 아닙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아이의 멘토입니다. 이한이가 고개를 들자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밤, 태섭 씨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서랍을 열어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여자가 걸음마를 떼는 어린 이한이의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아 캐나다로 떠난 전처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배웠어. 진작 알았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을 말이야. 창밖에는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러운 바람이 스치고 서울에도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차가움과 규율만이 존재할 것 같았던 그 집안에 이제 나무나 쌀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포용으로 만들어진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사각거리는 연필 소리와 노트북 자판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이한이는 분수 문제를 열심히 풀고 있었고, 혜원 씨는 맞은편에 앉아 수업을 더 재미있게 할 수학 게임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행정기관처럼 고요하기만 했던 저택은 이제 작고 아늑한 교실처럼 생기가 돌았습니다. 태섭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메리카노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죽 소파에 앉아 공부에 빠져있는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수천억 원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낯설지만 벅찬 자부심이 가슴속에서 피어올랐습니다. 갑자기 이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통분할 줄 아세요? 태섭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하며 머릿속으로 수천억 원을 계산해 온 그였지만 통분이라는 단어 앞에서는 왠지 모를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기본 원리는 알지만 너무 오래돼서 가물가물하구나. 혜원 씨가 미소 지으며 연습장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5분의 2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간단해요. 태섭 씨는 펜을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초등학생처럼 분수 덧셈 앞에 앉은 것입니다. 그는 분모인 5와 3을 바라보며 마치 균형이 맞지 않는 재무제표 앞에 선 것처럼 당황스러웠습니다. 공통분모를 15로 맞춰야 하는 거지? 맞아요, 아빠. 이한이가 환호했습니다. 그럼 5분의 2는 15분의 6이 되고 3분의 1은 15분의 5가 되니까 합은 15분의 11이구나. 정답이에요. 혜원 씨가 웃었습니다. 태섭 씨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수학 문제를 마치고 이렇게 기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을 바라보는 이한이의 눈빛이었습니다. 두려움도 거리감도 없는 마치 학예회 무대에 처음 선 아빠를 바라보는 아이의 동경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한이가 잠자리에 든 후 태섭 씨는 식탁에 앉아 책을 정리하던 혜원 씨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나도 배우고 싶소. 네? 배우다니요? 혜원 씨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난 아이에게 공부를 가르쳐 본 적도, 아이가 뭘 배우는지 이해해 본 적도 없어요. 그저 국제학교에 보내고 비싼 과외를 시키면 부모 노릇 다 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내가 틀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모 되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으니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하기 마련이겠죠. 당신이 이한이에게 가르치는 것들을 내게도 가르쳐 주시오. 선생님이 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요. 따뜻한 조명이 태섭 씨의 진지한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혜원 씨는 일터에서 늘 자신만만하고 권위적이던 남자가 이토록 겸손하고 진솔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놀랐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책으로 가르치진 않을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준비됐습니다. 그 다음 주부터 공부 시간은 가족 행사가 되었습니다. 화요일 저녁이면 태섭 씨와 이한이가 나란히 앉아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한이는 아빠에게 마인드맵 그리는 법을 알려주었고, 태섭 씨는 아들에게 문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혜원 씨는 그 사이에서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며 질문으로 이끄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혜원 씨가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우리 집에서 전기, 수도, 식비로 매달 500만 원을 쓰는데 이번 달에는 설날 때문에 10%가 더 나왔어요. 그럼 총 지출은 얼마일까요? 이한이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500만 원에 50만 원을 더하니까 550만 원이에요. 태섭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이한이가 우리 집의 자산관리사라면 어디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한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민했습니다. 외식을 좀 줄이고 안 쓰는 방의 보일러는 꺼야 할 것 같아요. 혜원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수학이야.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태섭 씨는 아들을 보았다가 혜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가장 큰 배움이 계산력에 있는 게 아니라 숫자를 활용해 삶을 조율하는 지혜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이해였습니다. 어느 주말, 이한이는 학교에서 열리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학습의 날에 아빠와 혜원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운동장은 깃발과 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교실마다 퍼즐 맞추기, 수학 퀴즈 등 다양한 지혜 겨루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3학년 구역에서 이한이는 아빠를 숫자 미로 탈출 부스로 이끌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수열을 풀어 거대한 칠판에 그려진 미로를 빠져나가는 게임이었습니다. 아빠, 우리 시합해요. 이한이가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태섭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손에 펜을 쥐어주더니 혹시라도 아빠가 도망갈까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자 부자는 머리를 맞대고 척척 호흡을 맞췄습니다. 태섭 씨가 의견을 내면 이한이가 암산을 했습니다. 숫자를 두고 티격태격하다가 서로 틀렸다는 걸 깨닫고는 박장대소하기도 했습니다. 5분 후 두 사람은 역대 최고 기록으로 게임을 마쳤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다가와 작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공 회장님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시는 건 처음 봅니다. 오늘 정말 놀랐어요. 태섭 씨는 인자한 눈빛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다시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그날 밤,
이한이가 깊이 잠든 사이 태섭 씨는 아들의 공책에 파란 펜으로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아빠에게 다시 배울 기회를 줘서 고맙다. 수학뿐만 아니라 아빠가 되는 법까지 말이야. 그는 아들의 단잠을 깨울까봐 조심스레 공책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일정표와 의무감만이 감돌던 차가운 집안에 이제는 펜 굴러가는 소리, 신나게 토론하는 소리, 그리고 함께 배우는 두 세대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배움에는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으며 아무리 늦게 짓는 달이라 해도 그곳이 가정이라면 완성할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세종사립초등학교 운동장은 2학기 종업식 날을 맞아 깃발과 꽃으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학예회 연습과 부스 꾸미기, 기념품 준비로 분주했고 그 활기찬 분위기는 교실과 복도를 지나 관람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학부모들의 가슴까지 스며들었습니다. 태섭 씨는 맨 앞줄에 앉아 무대 중앙에 걸린 자신을 뛰어넘은 학생들이라는 현수막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대 뒤편, 이한이는 두 손을 꽉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이마엔 땀방울이 맺혔고 흰 셔츠에 남색 넥타이, 단정한 머리를 했지만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심호흡 크게 해보렴, 혜원 씨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오늘 행사의 진행 보조를 자처해 이한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이한이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해. 선생님도 처음 교단에 서서 책 읽을 때 떨었는걸. 하지만 넌 잘난 척하러 저기에 서는 게 아니야. 너의 이야기를 하러 가는 거지. 진짜 겪은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건 없어. 이한이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쿵거렸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무대 위 MC가 다음 순서를 소개했습니다. 학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 이번 순서는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학생의 발표입니다. 한때 수학을 무서워하고 자신감이 없었지만 이제는 창의 수학 발표 부문교내 수상자가 된 학생입니다. 3학년 A반 공이한 학생을 소개합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한이는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무대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빠가 입을 굳게 다문 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 무대 밖에는 기술팀 틈에 석겨혜원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한이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입니다. 저는 예전에 수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수학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멍청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맨날 틀리고 점수는 엉망이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수학 머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객석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비웃음이 아닌 공감의 웃음이었습니다. 수학 시험만 보면 식은땀이 났고 점수가 나쁜 시험지는 베개 밑에 숨기고 아빠한테는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수학을 포기해버릴까 생각도 했어요. 이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떠들지 않고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바꿔준 분이 계세요. 바로 혜원 선생님입니다. 이한이는 무대 옆 혜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분은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집을 도와주시는 이모였지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선생님은 쌀알과 실, 심지어 냄비 뚜껑을 가져와서 나눗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모든 수학 문제는 다리와 같다고요. 쌀알을 하나하나 놓다 보면 그 다리가 더 나은 모습의 저와 연결될 거라고요. 당당하니 숙연해졌습니다. 한 여선생님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점수 때문이 아니라 다리 건너편으로 가고 싶어서요.
나눗셈 하나, 분수 하나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빠도 저와 같이 공부했어요. 매일 밤 아빠와 함께 문제를 풀면서 깨달았어요. 수학은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거요. 진짜 무서운 건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하는 거였어요. 이한이는 직접 표지를 만든 작은 공책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표지에는 이한이의 달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제 공책입니다. 혜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재미있는 암기법들이 다 들어 있어요. 저처럼 수학을 무서워하는 친구가 있다면 시작할 수 있는 더 다정한 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학교 도서관에 기증하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섭 씨는 벌떡 일어났고 혜원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한이가 꾸벅 인사를 하고 무대를 내려오자마자 혜원 씨에게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선생님, 저 해냈어요. 그럼 알고 있었단다. 넌 항상 해내는 아이니까. 태섭 씨가 다가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년간 어깨를 짓누르던 짐을 내려놓은 듯 눈빛이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꽉 쥐었습니다. 그 손길 하나에 100마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로열폴의 저택의 뒷마당, 등나무 꽃 아래 놓인 긴 나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한이는 케이크를 먹으며 오전에 있었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털어놓았습니다. 혜원 씨는 차를 탔고 태섭 씨는 묵묵히 아들을 바라보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실감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것을요. 여름 캠프 가고 싶니? 태섭 씨가 물었습니다. 이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혜원 선생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태섭 씨가 혜원 씨를 쳐다보자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이한이의 달이 공책은 20부 복사되어 세종초등학교 도서관에 비치되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찾아 읽었고 몇몇 선생님은 태섭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후원금 때문이 아니라 대기업 회장이라는 높은 의자에서 내려와 진정한 아버지로서 아이와 동행한 용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집에는 평일이든 주말이든 늘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수께끼를 풀고 웃는 이한이의 목소리, 새로운 공식을 찾아 아들에게 설명해주는 태섭 씨의 목소리, 그리고 종이를 오려 수학 교구를 만드는 혜원 씨의 가위질 소리까지. 수학이라는 강을 건너는 다리뿐만 아니라 타인처럼 멀게만 느껴졌던 세 사람의 마음을 잇는 진짜 가족의 다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서울의 한여름 떼약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 점심, 혜원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하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어 헝클어진 머리카락, 집 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옥수수차 냄새. 이한이는 그 곁에 앉아 색종이로 구구단 모형을 만들며 혜원 씨에게 종종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이 집에 아무런 시련도 없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태섭 씨가 문을 열자 짧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운 중년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내밀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 회장님. 한빛중학교 교장입니다. 심혜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태섭 씨는 멈칫했습니다. 혜원 씨가 학교나 교육계 사람과 관련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손님을 안으로 모시고 혜원 씨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온 혜원 씨는 그 여성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고 두 손은 무의식적으로 앞치마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혜원아, 참 오랜만이구나. 태섭 씨는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진 것을 감지하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시 자리를 비워주리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는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혜원 씨는 엄 교장 맞은편에 앉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의구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오실 줄은 몰랐어요. 혜원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봤단다. 3학년 학생 이름과 쌀로 만든 다리, 수학 모형 이야기를 읽었지. 그런 교수법을 생각해낼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혜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 교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셈이니? 옛날 일은 다 지나갔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 저는 반대해요. 마치 과거가 없었던 일인 것처럼 살 수는 없어요. 혜원 씨가 고개를 들자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왜 포기했는지 묻고 싶구나. 왜 교단으로 돌아오지 않았니? 넌 우리과 수석이었고 내가 아는 한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될 제목이었어. 혜원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묵은 슬픔을 담아 가라앉았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있었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고 믿었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교단도 떠나 그 사람을 따라 부산으로 갔어요. 하지만 임신한 저를 두고 그 사람은 떠나버렸죠. 엄 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혜원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었어요. 저는 살았지만 더 이상 아이들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이 하나 지키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스스로에게 그런 가혹한 판결을 내린 거니? 아이들의 맑은 눈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어요. 교실에서 누군가 선생님 하고 부르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침묵을 택했습니다. 어두운 구석으로 숨어들어 남의 집 빨래를 하고 밥을 했어요. 적어도 거기선 아무도 제게 빛나기를 기대하지 않으니까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 교장은 제자를 안타깝게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널 탓하러 온 게 아니야. 기회를 주러 온 거다. 혜원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기회라니요? 우리 한빛중학교에서 문제아들과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한 생활기술 반을 열 계획이다. 딱딱한 자격증보다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난 너보다 적임자는 없다고 믿는다. 혜원 씨가 자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일반 학교 교단에도 못 서는데 제가 어떻게 특별한 아이들을 가르쳐요? 넌 상처를 받아봤으니 치유가 뭔지 알잖니? 이안이라는 그 아이, 내가 교과서가 아니라 마음으로 변화시켰더구나. 내겐 그걸로 충분해. 혜원 씨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엄 교장은 책상 위에 서류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연수 일정표다. 준비되면 오거라. 10년을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리겠니? 엄 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혜원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며 혼란스러운 마음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나온 태섭 씨는 부엌에 서서 연수 일정표를 들고 있는 혜원 씨를 보았습니다. 그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 있었소? 혜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과거의 실수부터 방금 받은 뜻밖의 제안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학생들 앞에 설 힘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영원히 이 부엌에 남아야 하는 건지. 태섭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난 내가 더 배울 게 없는 완벽한 아빠인 줄 알았소. 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했지. 당신이 내게 그걸 가르쳐 주었잖소. 정작 당신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군요. 혜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섭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실수한 사람은 본보기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었소. 하지만 이제 압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장 진솔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요. 혜원 씨가 울먹였습니다. 무서워요. 아이들의 시선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이한이가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아이는 평생 두려움의 그늘 속에 살았을 겁니다. 이제 그 아이는 무대 위로 올라갔는데 당신은요? 평생 무대 뒤에만 숨어 있을 겁니까? 정적이 흐르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혜원 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약 제가 수락하면 이 집을 떠나야겠네요.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역할이 바뀌는 것뿐이죠. 당신은 영원히 이한이의 멘토이자 원한다면 나의 동반자이기도 하니까. 다음 날 아침, 초여름의 찬란한 햇살 아래 혜원 씨는 연수 일정표를 손에 쥐고 한빛중학교 교문 앞에 섰습니다. 교문 안쪽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며 웃고 있었습니다. 운동장 구석에는 것도는 아이 몇몇이 삐딱하게 서서 방황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혜원 씨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실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칠판을 닦거나 물을 떠다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르치기 위해서 말이죠. 그녀의 묵은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약이 된 것이 아니라 수학을 무서워하던 한 소년과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한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3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며 저택의 유리창을 뽀얗게 물들였습니다. 이한이는 책상에 앉아 창밖으로 피어나는 벚꽃을 바라보며 4학년 첫 새 공책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아이는 정성스럽게 적었습니다. 쌀로 만든 다리, 두 번째 해. 부엌에서는 태섭 씨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넥타이는 푼 채 끓어오르는 된장찌개의 열기에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무 쟁반에 음식을 정갈하게 담아 식탁으로 옮겼습니다. 혜원 씨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집안일의 일부를 직접 맡겠다고 자청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혜원 씨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한빛중학교 생활기술실. 2달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그녀는 정식 교사가 되었고 정서 불안이나 학습 부진으로 정규 수업을 힘겨워하는 아이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녀의 눈은 전과 다른 새로운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것은 상처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옛 꿈을 되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빛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이한이네 학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내 아내 다리 프로젝트 발표회. 학생들은 지난 1년간 자신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상징하는 물건을 가지고 나와 발표했습니다. 학부모와 선생님들도 모두 초대되었습니다. 이한이는 무엇을 가져갈지 진작 정해두었습니다. 작은 쌀알들이 담긴 상자와 사진과 모형, 그리고 직접 쓴 일기까지 덧붙여 새로 꾸민 이한이의 다리 공책이었습니다. 학교로 가는 차 안, 운전석의 아빠를 보며 조수석에 앉아 상자를 껴안은 이한이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빠. 발표할 때 이 다리는 아빠 덕분에 지을 수 있었다고 말해도 안 부끄러우시겠어요? 태섭 씨는 소리내어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끄럽다니. 아빠도 지금 다리를 다시 짓고 있는걸. 쌀은 아니지만 인내심과 사랑이라는 재료로 말이야. 아빠랑 저 사이의 다리 말이죠. 태섭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천마디 말보다 깊었습니다. 학교 강당은 소박하지만 세련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 칠판에는 내 아내 다리, 변화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MC가 학생들을 호명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바퀴살이 부러져 버려졌던 자전거를 고쳐 가지고 나와 사고의 공포를 이겨낸 이야기를 했고, 어떤 아이는 반성문을 들고 나와 이제는 용기의 증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안이 차례가 되자 강당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는 무대로 올라가 쌀 상자와 공책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 그리고 오른쪽 세 번째 줄에 앉아있는 아빠를 차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안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수학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절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시험 시간만 되면 증발해 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혜원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이안이가 쌀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선생님은 쌀알로 수학을 가르쳐 주셨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느끼라고 하셨죠. 쌀알 하나하나가 발걸음이고 제대로 놓으면 다리가 된다고요. 그 다리가 저를 두려움에서 자신감으로 건너가게 해줄 거라고요. 그런데 혜원 선생님은 다시 떠나셨습니다. 객석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이안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슬펐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진짜 튼튼한 다리라면 지어준 사람이 뒤에 없어도 건너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걷기로 했습니다. 아이는 공책을 펼쳐 모형 사진과 메모, 혜원 선생님이 해준 말들이 적힌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다리는 저 혼자 지은 게 아닙니다. 아빠가 계셨고, 혜원 선생님이 계셨고, 그리고 제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수학이 무섭지 않습니다. 무대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틀리는 게 무서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안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내려오자 강당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강당 구석, 문가에 기대어 선 혜원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온다는 말은 안 했지만 다리가 완성된 것을 확인받는 이 자리에 빠질 수는 없었으니까요. 이안이가 혜원 씨를 발견하고 달려가 와락 안겼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포옹과 눈빛 속에 이름 붙일 수 없는 수많은 감사의 말이 오갔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로열폴의 저택 뒷마당에 다시 모였습니다. 수학을 배우고 발표 연습을 하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태섭 씨가 따뜻한 옥수수차를 따랐습니다. 이안이는 공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혜원 씨는 자신의 인생에 들어온 두 남자, 작은 남자와 큰 남자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안이가 문득 물었습니다. 선생님, 새로운 학생들 가르치는 거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지.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게 더 무서워. 예전에 너처럼 말이야. 맞아요. 누구나 지어야 할 다리가 하나씩은 있나 봐요. 태섭 씨가 거들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지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은 벽돌 한 장, 쌀알 하나부터 직접 시작하는 거야. 이안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내년엔 수학 말고 문학 모형을 만들어보고 싶어요. 시 하나는 돛담배, 이야기 하나는 강물처럼요. 태섭 씨가 놀라 물었습니다. 돛담배라니? 다리를 건너고 나면 이제 배를 띄우고 싶은 게냐? 세 사람은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울의 봄비 내리는 밤, 그 웃음소리는 기와지붕을 넘고 나뭇가지를 지나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고 믿음과 동반자, 그리고 아주 작은 시작을 할 용기만 있다면 어떤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처럼 말입니다. 쌀 한 돌, 수학 문제 하나, 발걸음 하나, 다리 하나. 그리고 비로소 시작된 긴 여정.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공감은 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